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덕은 덕으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하라는 말이 있죠.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분간해서 처신해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제가 제 가족이 된 사람들 중에서 덕으로 대할 사람과 원수로 대할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길래 이런 결과를 낸 건지 궁금증을 품게 되죠. 저는 글쎄요. 제가 덕을 입은 사람을 만난 것도 원수를 만난 것도 둘 다 아마 너무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라는 거죠. 아무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건 사실이에요. 1살 연상의 남편과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한창 취업 준비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솔직히 그때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빨리 안정된 가정에서 편안함을 찾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뭣도 모르고 한 결혼인 건 분명했어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의 결혼은 조금 특별했거든요. 조금 특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중학생 아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물론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남편에게는 12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었거든요. 도련님이 9살 때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와 남편, 어린 도련님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집에 며느리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도련님이 그 나이 때 거쳐야 할 엄마의 손길은 모두 형수인 제 손길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굳이 어린 도련님이 있는데 시댁살이를 할 필요가 있냐고요. 분명 그 어린 도련님은 제가 키워야 할 거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저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당장 다시 생각했을 결혼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어린 치기 때문인지 무턱대고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해버렸네요. 남편이 시아버지와 어린 동생만 두고 분가하는 걸 걱정하기도 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 당시 남편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바빴고 시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일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늦은 밤에야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도련님 이렇게 둘이서 보냈네요. 막 사춘기가 온 도련님과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때 남자애들처럼 도련님은 숫기도 없고 말도 없고 집에 오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조용한 집안에 도련님만 있었습니다. 도련님, 나 왔어요. 교복도 안 갈아입고 뭐해요? 다녀오셨어요? 뭐라도 먹었어요? 형도 그렇고 아버님도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둘이서 뭐라도 먹을까요? 집에 뭐가 있나? 저 편의점에서 사다가 먹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뭐라도 같이 하거나 먹으려고 하면 가시를 잔뜩 세우고 경계했었죠. 저도 분명히 저 시기를 거쳤는데 왜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건지.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참 안쓰럽더군요. 분명 부모님께 한창 챙김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집에서 혼자만 있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남편은 형제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고 부모처럼 챙겨주기엔 애매한 나이이기도 했고요. 또 그때 한창 바빠서 서로 얼굴조차 자주 못 봤으니까요. 시아버지도 사춘기 아들을 키우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신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련님을 상대하는 건 다 제 일이 돼버렸어요. 다가가면 뒤로 물러나고 그렇다고 남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라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나이였죠. 그렇다고 너무 살갑게 굴면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불편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얼굴 보면 인사하고 최소한으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챙겨주는 정도로 말이죠.
이건 뭐 야생동물과 친해지는 수준이었달까요? 그렇게 서먹서먹한 저희였지만 저와 도련님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성준이 얘가 요즘 질이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도련님이? 왜? 저번에 당신 친정에 간 날 내가 밤 12시 정도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성준이 이 자식이 그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늦게 밖에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편의점 갔다 오는 거라고 둘러대더라고. 진짜 편의점 들른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편의점 갔다 왔다는 놈이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 뭐 들킨 것처럼 얼굴이 사색이 됐다니까. 요새 새벽에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저번에 관리실에서도 그랬잖아. 그놈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닌지 싶어. 이 자식 날 잡고 한번 물어봐야지. 안 되겠어. 너무 다그치지 마.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형이 다그치면 더 숨지. 당신 평소에 바빠서 도련님하고 얘기도 잘 안 하잖아. 그런 사람이 다짜고짜 잡들이하면 애들한테는 그저 갑자기 참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내버려 두는 게 능사도 아니잖아. 내가 말할게.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훨 낫겠다. 남편은 도련님이 엇나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날 잡아 한번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대화하는데 영 재주가 없었거든요. 모든 대화를 시작하면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에 괜한 장가지들이 쳐져서 옆에서 제가 들어도 성가신 잔소리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남편보다는 제가 부드럽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도련님에게 말 꺼내기도 전에 일이 터져버렸네요. 도련님 가방에서 담배가 수십 개나 발견됐다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도련님 학교 비상 연락망에 제 연락처도 있었는데 그날 시아버지도 남편도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죠. 저는 바로 반차를 내고 학교로 달려갔고 상담실에서 어깨가 축 처져 앉아있는 도련님을 발견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안 그러던 애가 요즘 수업 집중도 못하고 이번에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기도 해서 보호자를 부른 거라고 하더군요. 담배 양이 많아서 분명 공범이 있는 것 같은데 도련님은 그저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집에서 단속을 잘 하겠다고 말을 한 후에 도련님과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 차에 타서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도련님에게 말했죠. 담배 다 누구 거예요? 설마 저걸 혼자 다 피운다고 샀을 리도 없고 해가 나만 나겠어? 말 안 할 거예요? 그래, 말하지 마. 성준아, 내가 오늘만 편하게 말할게. 이번만 참고 들어. 저 담배 너한테 맡긴 애들 네 친구 아니야. 지금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앞에서도 말 안 하고 입 다문 거겠지. 근데 걔네가 진짜 네 친구들이라면 네가 상담실에 앉아있을 때 너 걱정돼서 왔었을 거야. 너를 소중히 생각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괜히 네가 희생해가면서 비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봤자 상처 입고 피해보는 사람은 성준이 너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성준이 네가 그런 상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잔소리 끝. 덧붙여서 이번 일은 형이나 아버님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난 도련님이 정말 그 담배를 피려고 갖고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맞죠? 저 담배 안 피워요. 그렇겠죠. 도련님 교복 드라이 맡기는 게 누군데. 안에서 담배값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교복에서 담배 냄새 난 적도 없는데. 그냥 혹시 괜히 걱정이 되네요. 친구들 먼저 생각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하고요.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화낼 거죠? 그치, 자존심 상하지. 그래도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기 창피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가족인데 남한테 묻는 것보다 낫겠죠. 안 그래요? 뭐 사가지고 들어갈까요?
먹고 싶은 거 뭐 없어요? 아, 혼자 먹을 거면 편의점 들를래요?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그래요, 피자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우리.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내가 학생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듣고 싶었을 말을 했는데 그게 도련님이 듣기에도 나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도련님은 슬슬 제게 마음을 열더니 점차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둘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당연한 거겠죠. 무뚝뚝한 형과 아버지보다는 말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주는 저와의 대화가 더 편했었나 봅니다. 시덥지 않은 농담에서부터 작은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게 연애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죠. 형수님, 저 이 문자 좀 봐주세요. 문자요? 문자가 왜? 어라? 이거 혹시 여자애한테 온 문자예요? 네, 같은 학원 여잔데 며칠부터 매일 문자가 와서. 도련님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근데 이게 왜요? 그냥 계속 문자는 오는데 매번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할 말 없으면 그냥 답 안 해도 되죠, 뭐. 굳이. 아, 계속 대화는 하고 싶구나? 처음에는 귀찮은 문자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표정을 보아하니 이 여학생과 잘해보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학생이 하는 말을 잘 읽어요. 대화는 상대방이 꺼낸 얘기 잘 듣고 거기에 대답만 잘하고 그 다음 주제로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면 재미없고요. 알았죠? 티키타카가 중요해요. 티키타카가. 그게 어려워요. 다음에 어떻게 넘어갈지가. 일단 이 친구가 숙제 다 했냐고. 본인은 아직 절반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련님도 그 정도 했다고 하고 혹시 어렵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숙제 같이 하자고 해요. 학원 가기 전에 만나거나 해서. 아이, 그건 좀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서. 그렇게 친해지는 거죠. 백날 첫날 문자만 해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련님 형은 나랑 대학에서 친해지려고 관심도 없던 고전문학 읽기 동아리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형은 형수님이 먼저 다가왔다고 하던데요. 사기꾼 말을 믿어요? 됐고. 아, 그리고 맞춤법. 맞춤법이 중요해요. 여자들, 남자들 맞춤법 하나 틀리면 좋았다가도 쉽게 식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럼 일단 숙제 같이 하자고 보내볼게요. 아우, 너무 들이댄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거 부담스럽게 느끼면 먼저 문자도 안 했을걸요. 창피한 거 한순간이니까 일단 질러봐요. 숫기 없는 도련님이 어느새 관심 있는 여학생도 생기고 또 그걸로 제게 고민 상담도 하니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땅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정말 빠르게 흡수되는 거 아시죠? 언제 물이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게 말이에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도련님에게는 누군가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제 조언이 도움이 됐나 봐요. 형수님, 저 내일 학교 끝나고 어디 들렸다가 올게요. 내일 학원 안 가는 날이지 않아요? 그 애랑 숙제하고 오려고요. 아, 정말요? 이야, 한 건 했네. 그때 형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아직 문자도 못하고 있을걸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아, 그럼 이거 받아가요. 저 용돈 남았는데 안 주셔도 돼요. 도련님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먼저 만나자고 권했으면 밥은 직접 사야죠.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와요. 나중에 집에 한번 초대해도 좋고. 네, 고맙습니다, 형수님. 이외에도 저와 도련님은 정말 누나 동생처럼 어떨 때는 모자 사이처럼 각별해졌어요. 또 친구 사이처럼 가깝기도 했고요. 나도 게임 배워야겠네. 도련님과 친해져서 어느새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도련님이 성적표를 가져와 먼저 보여주는 것도 저고 진로 상담을 하는 것도 저고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것도 바로 저였네요.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른다고 제가 정말 업어 키우다시피 키운 도련님이 어느새 성인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에 가는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군대에 가서 도련님이 처음 쓴 편지도 제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무엇보다도 제게 고맙다고 적힌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내가 한 결혼에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 결혼 전에는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란 도련님을 보니 그 노고가 모두 치하되는 기분이었죠. 일찍 결혼한 저와 남편이 아이를 늦게 가진 것도 제가 빨리 애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도련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도 일이었지만 혹시라도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생기면 어린 도련님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 아이가 있으면 여러모로 집중이 안 될 테니까요. 괜한 걱정이나 눈치를 본 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도련님이 20살 성인이 됐을 때 남편과 저는 자녀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도련님이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생긴 조카라고 도련님이 아주 예뻐했죠.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갖고 싶어 하기도 했으니까요. 군대 휴가만 나오면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제 딸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둘째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후에도 저희 집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련님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도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을 했고 또 그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도련님은 그나마 막둥이 아들이 시험 합격한 걸 보고 가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도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독립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발령도 받았으니 저희에게 얹혀 살지 않겠다고요. 대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슨 자식 독립시키는 것처럼 시원섭섭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도련님을 상대로 미리 자식 키우기 체험을 했던 탓인 것 같네요. 도련님이 독립한 이후에도 쭉 연락을 해왔습니다. 종종 조카들을 보러 오기도 했고 저희에게 밥을 사겠다고 오기도 했으니까요. 또 저희 집으로 제가 좋아하거나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기도 했고요. 정말 무슨 키워준 은혜를 갚는 것처럼 말이죠. 또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회사는 그만둔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라서 복직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에서만 있는 생활에 이골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굳이 고생할 거 있냐고 했지만 저는 그 고생도 사서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 고민을 듣고 도련님이 일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형수님, 장사도 괜찮으시면 아웃도어 매장은 어떠세요? 제가 아는 선배가 아웃도어 매장을 하는데 본사랑 위임 매장 면접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아웃도어요? 나는 등산에 대해 진짜 1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옷장사인데요 뭐. 그 선배도 거의 5년은 했는데 매장 접근성만 괜찮으면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거 계약금 있죠? 네, 제가 선배한테 먼저 말해둘게요. 계약금도 물어보고. 그렇게 도련님이 아는 선배에게서 소개를 받아서 제2의 직업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장사에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싹싹한 사람인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일과 인생의 2번째 페이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도 걱정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모든 건 매주 한 번은 연락을 했던 도련님과 연락이 끊기면서 시작이 됐죠.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던가 아니면 하는 일이 바쁘던가 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20대 공무원이 과로사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니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했죠. 그래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도련님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여보, 요즘 도련님하고 연락해? 왜? 무슨 일 있대? 그걸 모르니까 문제지. 연락이 통 없어. 당신은 혹시 연락하나 싶어서. 당신한테 안 하면 나한테도 안 하지. 다 큰 애가 연락 좀 없다고 무슨 걱정식이나 해. 애들도 작은 아빠 집에 안 오냐고 묻기도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긴 하지만 매번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이 뚝 끊기니까 걱정이 당연히 되잖아. 쓸데없는 걱정이야, 쓸데없는 걱정. 이 김에 당신도 성준이랑 연락 좀 줄여. 무슨 걔가 진짜 아들이야? 남편은 이 김에 심적으로 독립도 시키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련님을 끼고 도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남편과 도련님 사이가 대면대면 하긴 했지만 남편은 늘 도련님 얘기만 나오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도련님과 연락이 안 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을까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약속 장소가 도련님이 일하는 도청과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러서 커피 한 잔 사다가 주려고 했습니다. 자취센터에 들어가서 도련님을 찾는데 민원 창구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나 보다 해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강성준 씨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병가를 내고 쉬고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근 한 달 연락이 안 되더니 직장도 쉬고 있다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요? 저는 당장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혹시 어떤 사정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건가 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방금 병가 낸 거 알았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뭐라도 괜찮으니까 연락 좀 달라고 남겼죠. 남편은 이 얘기를 듣고도 그저 시큰둥 하더라고요. 큰일 아니겠지 하면서요. 그렇게 이틀 후에 드디어 도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한 도련님에게 소리를 질렀네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가족은 생각도 안 해요? 죄송해요, 형수님.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저 지금 병원이에요. 어딘데요? 입원한 거예요? 네. 형수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제가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올 필요 없다고 만류했을 사람이 먼저 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덜컥 겁이 나더군요.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저는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을 각오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살이 쭉 빠진 도련님이 병실에서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리고 그런 도련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신장암이요? 지금 암이라고 했어요? 도련님이 암이라고요? 그냥 말만 암이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행히 이번에 우연히 건강검진하면서 발견했고 초기라서 전이 된 것도 없어서 절제 수술만 받고 그 후에는 추적 관찰만 하면 된대요.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아니 이렇게 늦게 말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미리 말해서 뭐해요. 그냥 걱정만 나누는 거지. 그래서 수술은요? 오늘 조직 검사하고 이제 날 잡아야죠. 걱정 마세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형수님께 할 얘기가 있어서요. 계속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무슨 얘긴데요. 나 정말 지금 도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랄 자신 있어요. 진짜 놀라시면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무너지시면 안 돼요? 무너질 게 어딨어요. 그게 무슨 도련님 지금 울어요? 당장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본론이 아니라는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더군요. 살집 하나 없는 얼굴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불안해서 혼났네요. 왜 대체 우는데요? 어디 안 좋은 데가 더 있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형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도련님은 얼굴을 흠뻑 적신 눈물을 닦더니 병실 침대 옆에 있는 서랍에서 종이봉투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 종이봉투를 보자마자 불안감이 끝을 모르고 고조됐어요. 대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도련님이 봉투에서 꺼내 제게 보여준 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련님이 무슨 말을 하던 놀라지 않을 각오를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이게 대체 뭐예요? 이런 걸 도련님이 왜 가지고 있어요? 도련님이 찍은 거예요?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형수님.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도련님이 제게 보여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아니, 남편만 있는 사진이 아니고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같은 차에 타서 애정행각을 하고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팔짱을 끼고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는 사진이었죠. 그렇습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걸 제게 건네준 게 도련님이라는 것도 기가 막혔죠. 도련님은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이 몇 개월 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아버지 유산 나눠 가진 거랑 모은 거랑 몽땅 다 1억 정도요.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는 제 이름으로 공무원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해서 8천 정도 받아줬고요. 아니, 그 돈을 대체 왜요? 어디에 쓴다고요?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모자르다고 당장 발 뺀다는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형 하나만 보고 그 돈 못 빌려주죠. 형수님이랑 애들 생각해서 빌려줬는데 형이 대출 이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제가 다 냈고요. 난 그 사람이 도련님한테 돈 빌린 것도 몰랐어요. 전혀 언질이 없어서. 저한테도 형수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괜한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근데 형이 이자도 안 내고 제 연락도 다 안 받더라고요. 아예 무시하고. 분명 뭔가 이상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 형 재정 상태 같은 걸요. 근데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돈 없어서 이자도 못 내는 인간이 며칠 동안 골프장 딸린 호텔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님하고 애들하고 간 것 같지 않아서 더 알아보니까. 근데 거기에 바람난 여자랑 같이 갔다는 거죠? 미치겠네 진짜. 이번에 형 출장 간 적 있어요? 어디 여행이나? 이번 달 초에 강원도 간 적 있어요, 출장으로. 그것도 이 여자랑 같이 간 거였어요. 둘이 거의 2년은 만났더라고요. 형 회사 직원이래요. 대외적으로는 비서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형수님, 이렇게 알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인간이 제 형이라는 것도 죄송하고, 그래도 언제 알든 조금이라도 빨리 아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서요. 이 인간 저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돈 빌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돈으로 이 여자랑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라고요. 도련님의 말이 모두 바람처럼 저를 통과했습니다.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무뚝뚝하긴 했어도 저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일한다고 주말에도 바빴던 게 바빠서 애들과 같이 못 놀아줬던 게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형수님, 일단 숨 좀 쉬세요. 숨 좀. 그때 제가 숨 쉬는 것도 까먹었나 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어지러하더니 몸까지 휘청거렸습니다. 간헐적으로 숨을 헐떡거리는 절 보고 도련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는 그런 인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제가 뒷조사 하다가 외도 현장 잡은 게 형한테 발각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빌려간 돈 떼먹힌다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불륜 남은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형수님, 제발 이런 인간 버리세요. 혹시라도 애들 생각해서 참지 마시고 당장 제 몸에 있는 암세포보다도 해로운 인간한테서 도망가세요. 맞습니다. 참을 게 있고 안 참을 게 있는 거죠.
저를 그리고 우리 애들을 배신한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당장 함께 산 20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우습게 만든 그런 인간을요. 저는 도련님에게 사진을 받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일단 수술 걱정만 하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빌린 돈도 꼭 받게 해주겠다고 했죠. 걱정이 가득한 도련님의 얼굴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한 일은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거였죠. 약 열흘가량의 영상이 남아있었고 그중 딱 3건의 증거를 확인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차에서 같이 내려서 손잡고 걸어가는 것과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하는 걸 말이죠. 두 인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게 이제는 제게 도움이 되는 거죠. 대체 뭘 믿고 이런 증거를 삭제 안 한 건지 생각해보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단 한 번도요. 저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속에서 더 열불이 났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단단히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고요. 또한 제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아이들에게도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4학년인 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알려줘야 했죠. 저는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언질도 없이 딸과 아들 손을 잡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사진 속 그 여자와 둘이 히히덕거리고 있더군요. 본인들은 숨긴다고 숨기는 거겠지만 그 묘하고 쎄한 기류는 멀리서도 다 느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애들 손을 잡고 그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온 걸 발견하고 몸을 굳히더군요. 하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애들까지 데려오고.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왔지. 말 안 하고 와야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생생한 현장이라니 새삼스럽게. 준이 학교 숙제야? 부모님 회사로 현장 학습하는 게? 숙제가 있어야만 아빠 보러 회사에 오나? 근데 이쪽은 누구야? 회사 직원? 여기 유미 씨. 안녕하세요. 주유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근데 사진빨이 안 봤네. 실물이 훨씬 나아요. 네? 그게 무슨... 사진이라니 당신 유미 씨 사진을 본 적이 있어? 그럼 있지. 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에 넣어뒀던 사진을 남편 사무실에 뿌려버렸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왕창 뿌려지는 사진을 보고 숨을 삼키면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건 또 뭐고? 내가 애들한테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보여주러 왔다고 했잖아. 얘들아, 아빠가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봐봐.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저 언니하고 놀러 다니시는 거야. 정말 부지런하지? 아빠, 이게 뭐야? 아빠 바람 피웠어?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륜은 저지르는 인간이지만 애들한테는 참 끔찍히 했거든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이 난장판 속에서 그 여자가 입을 틀어막고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대로 다가가서 기다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저도 저한테 그런 힘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유미 씨! 어딜 내빼려고 해? 여기 주인공이 이 아가씨인데. 그리고 너! 짝! 저는 저와 제 앞에서 넘어진 여자를 챙기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그렇게 애틋하면 둘이 살아. 나랑 애들이 빠져줄 테니까. 가정까지 찢어놓는 그 천년의 사랑 응원해 줄 테니까 천년만년 잘 살라고. 여보, 소미야, 준이야. 남편은 떠나는 저와 애들을 붙들었어요. 아니, 붙들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애들의 손을 잡고 늘어지자 애들은 그대로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암묵적인 거절의 표시였고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상간 남녀가 나란히 사무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다른 여자가 좋아서 만났으면 이제 그 여자랑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본인이 망친 가정을 그렇게 놓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남편은 이후로 제게 맹렬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도 회사에서 잘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와 애들과 함께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건지 거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여긴 어떻게 알았니? 헛수고했네. 올 필요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 바뀌는 일 없어. 유미 씨, 아니, 그 여자도 회사에서 내보냈다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정말 한순간이었어. 한순간. 아, 인연이 한순간이야? 난 몰랐네. 정말이야. 믿어줘. 아니, 우리 애들 소미랑 준이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어? 내가 왜? 오히려 애들이 아빠랑 당장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 응원 때문이라도 해야지. 애들이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대. 내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야. 애들도 내 연락 안 받고 또 당신 그날 사무실에서 난리치고 직원들이 얼마나 뒷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 대표인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그게 내 잘못이니? 그것도 각오 안 하고 간도 크네. 간도 커.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그래. 우리 가족 배신한 당신 같은 인간 필요 없어. 아무리 싹싹 빌어도 내가 사양이야.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남편은 알아먹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오고 매장으로 찾아오고 눈물 나는 정성을 쏟더군요. 연애하던 시절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매장 물류 들어오는 날이면 찾아와서 물류 정리까지 하는데 고맙고 갸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발광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어요. 그 옷 거기 두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둬. 성 가시고 일할 거리만 더 늘어. 그럼 어디다가 둘까? 무겁잖아. 내가 할게. 안 무거워. 됐어. 언제까지 귀찮게 할래? 당신 저번에는 소미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어차피 소미도 못 봤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소미가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서 당신 발견하고 학원상가 뒷문으로 도망쳤대. 언제까지 이럴래? 당신하고 애들이 나 용서해주기 전까지. 진짜 난 우리 가정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그럼 내가 말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 뭐든 말해. 뭐든. 도련님한테 빌린 돈이나 갚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성준이 그 자식이 말했어? 당신한테? 그 돈 갚으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돈이나 갚아. 도련님, 지금 그 돈 필요해. 당신은 동생이 아픈데 빌려간 돈도 안 갚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면 그 여자랑 매일같이 놀러 다니느라 다 썼니? 아니야, 알았어. 갚을게. 내가 갚으면 다시 나 받아주는 거지? 그래, 알겠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그때 받아줄게. 그때 그 희망에 찬 얼굴,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습고 불쌍한 남편의 얼굴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도련님이 제거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는 날 병원에 갔습니다. 도련님은 제 얼굴을 보고 다짜고짜 묻더군요. 형수님, 대체 뭘 하신 거예요? 대체 뭘 하셨길래 형이 저한테 돈을 갚은 거냐고요? 매번 연락만 피하던 인간이. 갚았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무슨 말로 회유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협박? 협박한 거죠. 몸은 어때요? 5일만 입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몸도 괜찮고 형이 돈 갚아서 당장 병원비 문제도 해결됐고
일주일 후에 수술 부위 때문에 병원 와야 하긴 하지만은요. 앞으로는 추적 관찰해야 하는 거죠? 네, 당장은 2주 후에 혈액 검사 하러 오래요. 앞으로 이런 작은 고생 몇 번만 하면 되죠, 뭐. 그때 불러요. 같이 오게. 형수님은 정말 아직도 제가 철부지 아들처럼 보이시나 봐요. 병원 정도는 저 혼자 올 수 있어요. 도련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같이 오자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그 인간 실체 알고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게 도련님 덕분이잖아요. 같이 병원이라도 와서 검사 결과 괜찮은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내 마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련님이 내 은인인데. 이게 무슨 은인이에요. 좋은 소식 전해준 것도 아닌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죠. 정말 잘 키웠더니 은인 됐네. 저야말로 형수님이 제 은인이죠. 형수님 없었으면 제가 엇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엄마 없는 애 잘 키우셨어요, 형수님이. 제 청춘을 바쳐서 키웠더니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어쨌든 도련님이 똥 피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도련님은 끝까지 헤어지는 거 맞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쓰레기 안고 살까봐 걱정됐나 봐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도련님 몸 걱정이나 하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당당한 얼굴의 남편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더군요. 나 돈 다 갚았어. 못 믿겠으면 성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들었어, 어제 도련님한테.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단기 임대 계약이 언제까지지? 짐이 별로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는 게 낫겠지? 이사? 왜? 왜긴 왜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할 말 다 했으면 나가. 좀 있으면 애들 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성준이한테 돈 갚으면 다시 받아준다고 했잖아. 난 생각해 본다고 했어. 아예 확정한 게 아니라. 당신 말 믿고 성준이 자식 돈까지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말장난하는 거야? 뭐야? 당신이 동생한테 빌린 돈 당연히 갚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당신도 결혼식 때 했던 약속 안 지켰잖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만 사랑한다고. 당신이 약속 안 지켰다고 억울해할 입장은 아니지. 안 그래?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덧붙였어요. 오늘 도련님 병원 들리기 전에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 그리고 당신하고 정리되면 바로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직 만나고 있다면 대신 전해주고. 망연자실한 표정에 속으로 어찌나 웃었는지 대체 왜 본인이 피해자인 척 하는 걸까요? 모든 게 본인이 저지른 과오의 결과인데 말이죠.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저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두 넘겼습니다. 저는 그저 판결만을 기다렸죠. 남편에게는 재산 분할과 함께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여자에겐 상간녀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은 몇 번씩이나 접촉을 시도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계약서라도 쓸 테니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물건을 왜 제가 껴안고 살아야 하나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 상간녀가 끼고 살면서 재활용하면 되겠죠. 거의 반년 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분명 이른 변호사님이 다 했는데 진이 빠지는 건 저였죠. 아무리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릴 대로 털려도 20년이란 결혼 생활이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후련한 만큼 속이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소송이 다 끝난 후에야 깊은 잠을 잔 것 같네요. 솔직히 저와 애들이 고생한 것 대비 적은 위자료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도련님은 무사히 몸 안에 암세포를 떼어냈고 저는 암덩이 같은 존재를 인생에서 제거했네요.
뭐 끝까지 깨끗하게 제거한 건 아니었어요. 전 남편이 애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애들을 못 키울 환경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전 남편은 애들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네요. 애들이 아빠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딸이 바람을 피운 아빠와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아주 난리를 부렸습니다. 전 남편은 그게 꽤나 큰 충격이었는지 끝내 양육권 소송을 포기했고요. 저에게도 물론이지만 전 남편의 외도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큰 상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나온 사건이 크고 충격적인 만큼 저와 아이들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지금은 괜찮은 전셋집으로 옮겨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셋이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우리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네요. 또 기쁜 소식은 이제 저희 도련님이 서방님이 된 건데요. 도련님이 오랜만에 애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부르더니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겠어요? 형인 전 남편과도 연을 끊어서 이제 남은 가족이 저와 아이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와 아이들에게 먼저 소개시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는데 같은 핏줄인 전 남편과 도련님이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생판남인 저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던 건 아니었나 이런 기분이 들었죠. 소개시켜준 여자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나 기쁘던지요. 아픈 몸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 살겠다고 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하지만 매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다행히 문제될 건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전 남편과 이혼을 해서 서방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 그대로 성준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친누나처럼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작은 아빠이긴 하지만 이젠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뭐해서 서로 협의했죠. 처음에는 이제 이혼했으니까 이 관계도 청산인가 했지만 도련님, 아니 성준이는 계속 조카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인간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는 억울하다고도 했고요. 맞아요. 그 인간과 결혼해서 못 볼 꼴도 많이 봤지만 좋은 사람 하나 건졌으니까요.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원수가 되고 업어 키운 도련님은 은인이 됐네요. 정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인 전 남편은 이혼으로 복수했고 은인인 도련님은 그 인간이 빌린 돈을 받게 해줘서 은혜를 갚았네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장을 시작하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혼과 함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생은 정말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저와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길고 긴 저의 연대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사연을 채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이 채택된 걸 보면 정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건가 봐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꽃길만 가득 펼쳐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자산 규모가 최소 5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가 되었네요. 가끔 제가 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힘든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늘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만난 지 10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친구들과 여름 휴가 때 놀러 갔던 바닷가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부끄럽지만 흔한 말로 헌팅으로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제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연애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휴가지에서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났으니 사실 좀 진지하게 만나지기는 꺼려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나 연하이기도 했고 워낙 외모도 호감형이라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잘생긴 데다가 연하면 더 좋지 뭘 고민하냐고 했지만 사실 저는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연하에 인기도 많은 젊은 남자가 진지하게 연애할 생각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괜히 망설여지더라고요. 반면 남자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와 결혼하게 될 것만 같은 운명을 느꼈다면서 저와 꼭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더군요. 제 직업이 비서라는 얘기에 평소 정장 입은 여자가 이상형이었다면서 너무 멋있다고 만날 때마다 저를 추켜 세웠어요. 결국 저는 달콤한 말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4살이나 어린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죠. 연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나 보더라고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긴 했었는데 데이트할 때 보니 차도 외제차에 씀씀이도 또래보다 컸어요. 평소 명품도 고민 없이 턱턱 사고 제게 선물도 자주 사주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가의 가방이나 구두도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려면 지금부터 돈을 좀 모아둬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자신감이 넘쳐서 오히려 제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사실 허세 부리는 것 같아 보일까봐 내가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야. 요즘 건물주 시아버지가 최고인 거 자기도 알지? 남자친구가 30도 안 된 나이에 사업까지 하고 돈도 잘 쓰는 게 아버지께서 재력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거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점이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해맑음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절약정신이 투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중요한 일에 쓰는 거라고 배우면서 컸습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남의 신세 안 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남자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쓰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집안에서 도움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 결혼 상대로 마음에 쏙 드는 정도의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 제가 옆에서 내조하면 미래를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남자친구의 말을 농담처럼 웃어넘겼어요. 아직 그러기엔 남자친구 나이가 너무 젊지 않냐고 둘러대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준비했더라고요. 여자에게 프로포즈란 게 얼마나 특별하고 로맨틱한 건지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인생에 딱 한 번뿐이잖아요. 남자친구가 불러서 차에서 내려보니 친구들과 결혼해줄래?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트렁크에 꽃다발에 반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황홀할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친구들까지 우르르 함께였으니
분위기에 휩쓸려 바로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승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희 언니에게만 살짝 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줬었거든요. 그러자 언니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하냐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게 급하게 해서 좋을 게 없다면서요. 사실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결혼 3년 만에 형부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거든요. 남자는 겉만 봐선 몰라. 적어도 1년은 넘게 만나봐야 하는 거야.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꼭 먼저 만나봐야 되는 거고. 너 언니 말 새겨들어. 결혼은 현실이다. 언니는 결혼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래도 제게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매일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거든요. 몇 년씩 연애하고 결혼해도 절대 모르는 게 사람 속이라면서 제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언니 말을 듣다 보니 제가 너무 결혼에 대해 쉽게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벌써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예비 시부모님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한남동에 2층짜리 전원주택이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도 한 분만이 아니라 적어도 3분은 넘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빨리 오라고 성하더니 또 어딜 나간 거야. 자기야,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드리자. 아버지는 방에 계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잠깐 외출하셨다가 들어오는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른들을 만나뵐 생각에 티는 안 냈지만 많이 긴장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께 인사드리자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1층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이 넓고 고급스러운 게 정말 좋아 보이기는 하더군요. 노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친구 앞이라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사실 놀랐어요. 커다란 방 안에는 병실에서나 볼 법한 침대가 가운데에 떡하니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죠. 남자친구 말로는 분명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는데 언뜻 보아도 80세는 훌쩍 넘어 보이셨어요. 아직 30도 안 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많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곧바로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남자친구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네요. 놀랐지. 사실 우리 친아버지는 나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지셨어. 그리고 몇 년 전에 새아버지랑 재혼하셨거든. 그런데 재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새아버지가 루게릭병에 걸리셨다는 걸 알았어.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너무 힘들었겠다. 2분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셔서 그런지 그래도 아버지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거든. 지금도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돼.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예쁘죠? 저는 남자친구가 마냥 철없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 밝아 보였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저 준우 씨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작은 소리를 내며 반갑다고 하셨죠.
루게릭병 진단받은 지 꽤 오래되셔서 상태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혈색이나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이셨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님께서 열심히 간호하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은 없는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따님이 한 분 계시다네요. 결혼하고 아이도 있어서 따로 살고 있고요. 누나라고는 부르는데 사실 남보다 못해. 누나는 나랑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 어머님이 아버님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잘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 상태로 만나서 재혼하신 거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돈만 보고 이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 남자친구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새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려고 재혼하신 걸 텐데 아버지는 저렇게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딸은 혹여나 재산이라도 가로챌까 싶어 의심만 한다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요. 그때 집에 돌아오신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선입견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어디를 다녀오신 줄은 몰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화려했어요. 어깨까지 오는 붉은 머리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머리에 끼고 화려한 보석 목걸이와 귀걸이를 치렁치렁 하셨더라고요. 의상은 말할 것도 없이 화려함의 극치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굉장히 젊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9연세에 얼굴이며 목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시더라고요. 조금 전 2층에서 만나 뵌 남자친구의 새아버지와는 정말 부부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조금 과장해서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요. 어머, 내가 손님 모셔놓고 늦었네.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다니는 병원 원장이 이 시간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희도 금방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왜 다녀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혹시나 어머니께서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싶어서 걱정되어 물어봤는데 병원이 그런 병원이 아니더군요. 역시 나이를 거스를 정도로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는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턱이 너무 처져서 주사 좀 맞느라고 늦었어요. 요즘 엄청 유명한 V라인 주사 그거 맞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지 뭐예요? 이제 보니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닮은 거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해맑고 엄청 밝으셨어요. 애교도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힘드셔서 본인을 꾸미고 가꾸는데 투자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줌마, 집에 손님 왔는데 어쩜 아무것도 안 내놨어요? 도대체 뭐 뜨라는 거야? 내가 둘째 마누라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빨리 먹을 것도 좀 내와요. 어머니, 아까 커피 마셨어요. 저희가 위층에 올라가고 아버님 뵙는 동안에 다 치우셨나 봐요. 어머, 아가씨는 뭘 또 집안이라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래. 비서라더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막 감정이입되고 그러나 보다. 동질감 느껴져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투는 참 묘했습니다. 되게 말을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저를 대하는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분명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 혹은 예비 며느리가 아닌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아가씨 정도로만 대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가씨가 들고 있는 가방 그거 무슨 브랜드야? 난 난생 처음 보네 그런 가방. 이거 브랜드 아니에요. 저는 원래 명품은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쁘면 사거든요. 어머, 그게 예뻐?
젊은 사람이 취향이 참 특이하네. 엄마, 우리 자기는 엄마랑 나랑 달라. 국민도 알지? 우리 자기 거기 나왔다니까? 완전 배운 여자야. 그래? 그렇게 좋은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왜 남의 밑에서 시중이나 듣는 일을 할까? 어머니, 사실 그게... 저는 제가 비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자친구 어머니께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분주해지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 남자친구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금방 나오시긴 했는데 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조금 전 방에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허름하고 낡은 옷으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게 브랜드 가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만 저런 시장에서나 살 법한 옷들이 어디서 났나 싶었죠. 잠시 뒤 남자친구의 누님이 등장하고 나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딸 앞에서 소박하고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누님이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서는 괜한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겠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딸에게 아들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곧바로 남자친구의 누님이 제게 그럼 예비 며느리인 거냐고 물었지만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면서요. 남자친구는 그 앞에서 철딱서니 없이 프로포즈도 했다고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셨어요. 저는 그 순간 분명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역시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였죠.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보다 연상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여자 나이 30대면 아이나 하나 금방 가지겠냐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새어머니야말로 창피한 줄 모르고 환갑 앞두고서 백수 아들까지 달고 남의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걸 왜 따져요? 요즘 세상에 연상 연하가 뭐가 흠이라고요.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백수야? 요즘 사업하잖아. 얘가 가만 보니까 완전 사업 체질이더라고. 투자금만 넉넉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지금 투자금이라고 했어요? 야, 너 김준우 아니고 이준우잖아. 너는 돈 때문에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친아버지를 버리냐? 혹여나 정신없는 우리 아버지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내 재산에 손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네 어머니 단속도 좀 잘하고. 저는 제가 아무래도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흔하게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눈에는 남자친구 누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남자친구가 돈을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딱히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기를 죽이고 구박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워서 혼났습니다. 아직 남의 집 일인데 제가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남자친구 말이 처음부터 누님은 재혼을 반대했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다 늙은 할아버지랑 재혼하려는 자체가 재산 빼앗으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재혼 전에 이미 이 집 명의를 누나 앞으로 돌렸대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재혼 허락 안 하겠다고 해서요. 잠시 뒤 남자친구의 누나가 돌아가고 저도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눈물을 쏟으시며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푹 안겨 계셨습니다.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요. 여보, 당신 딸내미가 나한테 하는 거 봤지? 제가 저런다니까. 당신이 빨리 일어나서 나랑 우리 아들 지켜줘야지. 남자친구 어머님의 애교에 아버님은 누워서도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손가락까지 까딱거리시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어나서 저 못된 딸년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도 못 해주면서 당신이 무슨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때 말한 그 건물은 꼭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줘야 돼. 알았지? 나랑 약속해. 응? 정말 어머님의 말귀를 다 알아듣기는 들으신 건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눈물을 쓱 닦으시더니 아버지의 이마에 쪽 입을 맞추셨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나예요. 지금 당장 우리 남편 건물 증여 관련 서류랑 유언장 가지고 우리 집으로 바로 와요. 지금 당장. 저는 놀라서 그대로 방을 나왔습니다. 사실 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본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저는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조금 전 누님이 왔다 간 일만으로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 어머니의 일까지 이야기하면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았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가 혼자 거실에 있을 때 제게 오시더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 아직도 있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가씨가 눈치가 없네요. 우리가 집안일로 정신이 없어서 외부인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문이 막힌 채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먼저 집에 간다고 메시지만 보냈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걸 알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먹으며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제가 돌아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누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답니다. 내가 네 엄마 단속 잘하라고 했지? 이 집안에 너희 모자지간 편은 아무도 없어.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 아빠 변호사가 건물 증여 서류 가지고 너희 엄마한테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남자친구의 누님은 건물에 건자도 가질 생각하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아버지 재산에 욕심내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버리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함께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된다면서 서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누나와 아버지와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네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만들어갈 가족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줄곧 어머니와 단둘이서만 지내다가 이제야 가족이 생겨 좋았을 텐데 그런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속상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그런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친구와 가족이 되면 남자친구 어머니와도 가족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감수해야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도 남자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꿈꿨으니까요. 명절 연휴에 남자친구가 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친구가 여자친구와 가려고 호텔 예약을 해뒀는데
일이 생겨 못 가게 됐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양도를 받았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 항상 두 분이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여행 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면서 이번엔 꼭 둘이 가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호텔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알고 보니 시즌에는 예약하기도 힘든 호텔이더라고요. 그런데 체크인을 하다 보니 예약자 이름이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친구 여자친구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행은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올라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목소리가 핸드폰 밖 제 귀에까지 다 들렸어요. 너 어디야? 명색이 장남이라는 놈이 명절인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나 우리 자기랑 여행 갔다가 지금 집에 올라가는 길인데 무슨 일 있어? 여행?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그렇지. 걔는 결혼도 전에 어떻게 남자랑 여행을 다니고 그런다니? 걔 부모는 딸내미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 엄마는 무슨 어울리지도 않게 그런 고루한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나랑 우리 자기는 결혼할 사이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그래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를 마땅치 않아 하시는데 이번 일로 더 미움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기도 하니 가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아하더라고요. 제게 역시 현명하다면서 손가락까지 축혀 올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지금아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죠.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남자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한 발 더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한 분이셨어요. 겪으면 겪을수록 제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집에 온 게 달갑지 않으신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셨어요. 저는 한번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말도 없이 명절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으니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난 케이크는 신세계 백화점 거 아니면 안 먹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아줌마, 이거 같이들 나눠 먹어요. 제가 사온 케이크를 보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까 궁금했습니다. 저에 대해 아시는 거라고는 나이나 직업 정도밖에 없으실 텐데 그것만 가지고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티를 내시는 걸까 싶어서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미움받아 본 적이라고는 없거든요. 저는 방법을 바꿔서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를 예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어머, 신세계 케이크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나중에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듣기로는 20대 초반부터 비서 일만 했다던데 그래도 직급이 있어서 월급은 좀 받나 보네요? 월급쟁이가 그런 비싼 케이크도 사 먹는 걸 보면. 계속 듣다 보니 슬슬 남자친구 어머님의 이상한 말투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이상하게 섞어 쓰는 희한한 말투 말이죠. 어머니, 작은 회사는 몰라도 기업에서는 비서실 파워가 되게 막강해요. 거기다가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실세나 다름없죠.
저는 어머님과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려드리다 보면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말에 자꾸만 피식피식 비웃으셨어요. 콧방귀도 간간히 뀌시면서요. 원래 신협병 걸린 애들이 알아서 회사에 충성하는 거지 뭐. 뭐 그런 충신들 덕분에 회사도 돌아가는 거고. 저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기야 했지만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편을 들겠다고 제 말을 좀 거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동네에서 작은 가게만 하느라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뭘 한다고 자꾸 우리 자기한테 뭐라고 해. 난 우리 자기가 정장 딱 입고 멋있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던데. 너는 사업한다는 놈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다 늙은 아저씨들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딴 게 무슨 직업이라고. 멋있긴 뭐가 멋있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게 하는 말씀이 맞나 싶어서요.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야 하는 건 저인데 오히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라 가봐야 하니 제게 그만 돌아가라고요. 아가씨가 자꾸 우리 집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 마음대로 이 집에 드나드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나는 나이도 많고 평생 열심히 일만 한 아가씨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어요. 나는 부잣집에서 곱고 귀하게 자란 아가씨랑 내 아들 이어줄 생각이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인사하러 올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저 그동안 일하면서 번 월급은 그대로 다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도 있어요. 그것도 자가예요. 이 정도면 준우 씨에 비해 결혼 조건은 제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 엄마. 난 아직 엄마랑 아버지한테 얹혀 살잖아. 우리 자기 정도면 완벽하지. 그리고 왜 나랑 결혼할 사람은 엄마 마음대로 정해. 난 무조건 우리 자기랑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의 말에도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쫓기듯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왔어요. 벌써 2번째였죠. 이 집에서 천대를 당하는 거 말이죠.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풀어주려고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실없는 소리까지 해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어머님은 재혼하시기 전 동네에서 이런저런 장사를 전전하셨대요. 어떨 땐 순댓국도 팔다가 그러다 망하면 또 호프집을 하고 그러다가 새아버지를 만나셨대요. 새아버지가 시장 골목에 건물이 있어서 자주 가게에 왔었는데 사채놀이 비슷하게 하면서 가게 상인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했었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어머님이랑 눈이 맞아 재혼까지 하신 거였죠. 남자친구는 그래서 어머님이 자격지심이 좀 있답니다. 옷이며 말투도 고상해 보이려 노력하시는 거라네요.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를 대하시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방식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미래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30대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도 빨리 낳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만 남자친구와 만약 결혼하게 되어도 전혀 화목한 가정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제 손에 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어버릴 뻔했지 뭐예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모두 알리기 위해서 남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연락 없이 불쑥 말이죠.
너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여길 또 온 거야? 넌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니? 남자한테 빠져서 네 자존심도 다 버릴 만큼? 자존심이요? 자존심 없는 건 어머님네 모자지간 같은데요. 뭐야?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만 선을 넘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내 아들 잡아서 어떻게든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본색은 이제 어머니께서 드러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상한 척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획 돌변했습니다. 쨍그랑 들고 있던 찻잔까지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인연이 어디서 보자 하니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해. 그래, 이게 바로 내 본색이다. 어쩔래?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남자친구는 상황을 보자마자 놀라서 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제 몸에 남자친구의 손이 닿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자기 많이 아팠지? 저는 제 얼굴을 쓰다듬는 남자친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더 이상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순간 제게 성큼 다가온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소리가 온 집안에 울릴 정도로요. 어쭈, 이년 봐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니년처럼 나이도 많고 커피 타는 천한 여자애랑 결혼을 하니? 난 절대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다. 예비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결국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아껴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군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말 다 했다. 그러니까 말귀 다 알아들었으면 우리 집에서 그만 썩 꺼져. 너 같은 건 길거리에 나가면 널리고 널렸어. 원래도 제정신 아닌 집구석인 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을 번쩍 뜨고는 또 제 뺨이라도 내리치려고 하는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한 대야 어쩌다 맞아줬다고 해도 두 대는 맞아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꽃뱀한테 말입니다. 저는 제 얼굴로 날아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낚아챘어요. 소시적 유명한 꽃뱀이라길래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겠다 싶었는데 이제 감이 아예 떨어졌나 봐요? 나더러 커피나 타는 천한년이라고요? 웃기시네. 내가 모신다는 우리 회사 회장님이 바로 우리 친아빠예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도 남자친구도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을 멍하니 있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제가 꽃뱀이라고 말한 것도 놀라웠겠지만 제일 놀란 건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희 아버지 회사라는 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했던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속이긴 내가 뭘 속여. 굳이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 일까지 너한테 이야기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설마 날 못 믿은 거야? 내가 자기가 돈 많은 집 딸인 거 알면 어떻게 할까 봐? 왜? 이제와 생각하니 아쉬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많은 유부녀 비위 맞춰가면서 힘들게 빨대 꽂을 필요 없었는데. 뭔 소리야? 유부녀라니. 남자친구는 순간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를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전개냐고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비서로 일한 회사는 아버지 회사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희귀한 병이라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달리기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수술을 2번이나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매일 드셔야 하는 약도 있고 수시로 건강 체크가 필요한 분이세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문대 간호과에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아주 잠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의 부탁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아서 재혼하셨다지만 재혼하자마자 루게릭병 판정을 받으신 건데 곁에서 평생 돌보기로 하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친딸인데도 사실 비서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제 꿈까지 접어야 한다는 게 속상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큰 회사를 운영해 오시다 보니 책임감이 엄청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회사에는 큰 타격이 있으니까요. 제가 곁에서 살뜰히 보살펴 준다면 아버지는 병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까지 듣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다행히도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좋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배운 기술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오신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자기 멋대로 조롱하고 비우는 것도 모자라서 저를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제 남자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여행 다녀오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차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발 아래에 뭐가 있는지 자꾸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저는 몸을 숙여 의자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아래에 웬 여자 립스틱이 떨어져 있더군요. 분명 제 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립스틱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립스틱에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바로 호텔에서 보았던 예약자 이름과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 립스틱에 대해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냥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조수석 앞 서랍에 넣어뒀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길래 하마터면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죠. 저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내내 남자친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제게 숨기는 게 분명 있다는 거니까요. 분명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저도 잘 알지만 이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제가 립스틱에서 봤던 이름과 호텔 예약자였던 여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자 연락처만 알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참 허술하더군요. 그 여자와 셀 수도 없이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5천, 딱 5천만 구해주면 된다니까? 누나, 나 못 믿어? 이거 다 사업 자금이잖아. 우리 사업 잘해보려고. 남편이 자꾸 의심해. 5천이면 모를 리가 없잖아. 우선 1,000만 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상황 보고 연락할게. 사랑해. 저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왈칵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그 여자와 매일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내연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명목은 항상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다 생활비로 쓴 것 같았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자친구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새아버지께서 생활비도 넉넉히 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깜빡 속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돈 많은 유부녀에게 저와의 데이트 비용까지 받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명절 때 갔던 호텔도 내연녀가 남자친구와 가려고 예약해둔 거였는데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여자이다 보니 쉽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호텔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였고요.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뭘 했나 싶더군요. 남자친구 생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유부녀를 계속 만나면서 정말 저와 결혼이라도 하려고 한 거였을까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죠. 저는 눈물을 훔치고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재빨리 핸드폰에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중에 발뺌할 것까지 생각해서 통화 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다요. 저장한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남자친구에게 받은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대해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친구를 망신 주려고 했어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성에 차질 않겠더라고요. 문제는 제 남자친구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장한 메시지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보이는 대로 저장해서 전송했더니 남자친구가 모르는 번호의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저장되어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르는 번호로 저장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혼했다는 아버지 말이죠. 네 엄마 왜 전화 안 받냐? 영감탱이 시중 두느라 엄청 바쁜가 봐?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던데 아직도 그 영감탱이 딸내미가 돈줄 맞고 있는 거야? 좀 기다려. 나랑 엄마도 미치겠어. 재수없는 누님께서 중간에서 아주 짜증나게 한다니까. 우선 네 돈이라도 좀 보내봐. 돈이 있어야 아버지도 뭘 할 거 아니야. 나도 돈 없어서 요즘 데이트 비용까지 그 유부녀한테 알랑방에 끼면서 받은 돈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조금만 더 작업하면 영감탱이가 건물 넘겨줄 것 같다고 했어. 그러게 가난한 여자랑 연애를 뭐하러 하냐. 돈 많은 물주나 하나 잡아서 빨리 장가 나가라니까. 남자친구네 집안은 몽땅 다 사기꾼 집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가족은 몽땅 다 사기꾼 집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 두 분을 아주 그대로 빼다 박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본 남자친구는 아주 앞뒤가 철저하게 다른 인간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식상 이혼만 하고 연락까지 하고 지낸다는 건 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걸 가지고 제 앞에서 구구절절 불쌍한 척한 것까지도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헤어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 갔을 때 배웠던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 한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야 미리 알았으니 다행이었지만 혹여나 그 꽃뱀 모자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꼴은 못 보겠더군요. 생각보다 일은 간단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내용을 모두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그 연락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이제 바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 앞에 드디어 남자친구 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님은 성큼성큼 다가가 어머니 얼굴에 웬 봉투를 던졌습니다. 누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디서 뭘 듣고 이래? 누나? 이 꽃뱀 아들 새끼 주제에 어디서 소름 끼치게 나더러 누나래? 그래, 하긴 네 말대로 고생은 고생이었겠더라. 두 집 살림하느라 아주 정신없었겠어. 남자친구는 누나가 던진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남자친구의 누님은 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고 바로 어머니 뒤에 사람을 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혼한 남편과 밥도 먹고 드라이브 하는 사진이 많이도 찍혔더라고요. 이 사진이 뭐? 이혼했어도 자식이 있는데 만나서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지. 내가 뭐 죄졌어? 어머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단순히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만난 거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남자친구 누나가 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요즘은 이혼한 부부끼리도 모텔도 가고 그러나 봐? 저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막장이고 돈이면 뭐든 하는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도 선은 언제나 승리하는 게 맞았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아버님 담당 변호사께서 아버님이 타신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등장에 다들 놀란 눈치였죠. 우리 여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보네. 오랜만에 휠체어도 타셨으니까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그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휠체어 옆에 착 붙어서 아버님에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야? 내가 방금 던진 사진 못 봤어요? 설마 내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랑 변호사한테 먼저 보냈지. 뭐야? 벌써 보냈다고? 누나, 도대체 왜 이래? 나는 건물만 받으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누나가 다 가져. 건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호구로 보여? 어디서 사기꾼 주제에 남의 재산을 넘봐? 그리고 그 순간 변호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유언장 변경을 하셨다네요. 모든 재산은 다 딸 앞으로 증여할 생각이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 더는 제가 간섭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제 일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글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이 집에서 달려나오더니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자기야, 어디가? 나랑 같이 가야지. 어머, 아가야, 너도 참 성격이 급하구나. 우리 그때 신세계 가서 케이크 같이 먹기로 했었잖아. 우리 지금 가서 너희 결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나눌까? 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세전환이 빠른 꽃뱀 모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이 집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어떻게든 저에게라도 붙어보려고 했나 봅니다. 자기야, 자기도 알잖아. 난 자기가 가난한 줄 알고도 사랑했어. 그래서 돈 많은 여자들 다 버리고 자기랑 결혼하려고 한 거라니까? 나 진심으로 자기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내가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이걸 어쩌나? 상황이 아직 끝이 아닌데. 어머, 저기 이제야 오시네. 여기에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준비한 마지막 복수가 이제야 도착했더군요. 지금 씩씩거리며 다가오는 남자는 바로 남자친구가 만나던 그 호구 내연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호구 내연녀의 SNS를 찾아 그 여자의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전하고 불륜 상대인 남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 집에 오면 그 불륜남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딱 마침 도착했더군요. 그날 이후 꽃뱀 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둘 다 소송에 걸려 잘못하면 형까지 살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유부녀가 남편의 회사 돈까지 손을 대 남자친구 사업 자금을 대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부녀와 남자친구는 횡령 혐의로 소송 중이었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혼인 빙자 사기로 소송 중이라네요. 제 이런 막장 이야기를 혹여나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언니는 제게 괜찮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참 거지 같은 일에 휘말려 하마터면 인생 망할 뻔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게 돼서 그 꽃뱀 모자와 인연을 끊었으니 말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